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입니다. 오늘 진행할 퀘스트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 공부하기와 패키지 직접 만들어 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공부하는 동시에 그에 맞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패키지로 완성을 하고 업무에 유용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표시가 뭔지는 식품표시광고법 공부하면서 알아봤었죠?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식품표시광고법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는 쉽게 말해서 패키지 박스 또는 병 라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식품안전나라의 식품표시봇 이런 서비스를 통해 예시로 만들어 본 견본인데요. 여기 보시면 원재료명도 있고 유통기한도 있고 제조원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죠. 건기식 기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내용은 다 틀리긴 한데 그냥 예시로 보시면서 이렇게 패키지에 들어간 이러한 사항들을 표시사항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앞면이라고 생각하는 면을 주표시면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표시사항들이 들어가는 면을 정보표시면이라고 부릅니다.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그림으로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통 저희가 먹는 이런 컵라면이나 이런 과자들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이 나뉘고요. 건강기능식품의 각 면들도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해 보면서 패키지를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보통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이는 이런 단상제를 예시로 들 건데요. 주표시면으로 보통 여기 정면을 많이 잡고요. 제품에 따라 주표시면을 한 면이 아닌 두 면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뚜껑도 주표시면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면은 모두 정보표시면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파란색 쪽은 정보표시면이 될 수 있는 면, 주황색 쪽은 주표시면이 될 수 있는 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표시 기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기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은 이렇게 12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기 전 표시사항들의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 5조에 있는데요. 조금 중요한 것들만 짚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목 보시면은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않아야 할 거고요. 다목 보시면은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경미한 사항일 때, 즉 오탈자나 영양성분 단위 또는 섭취량 및 섭취 방법 등이 틀렸을 때에는 라벨 등을 사용해서 변경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저희가 보통 부르는 스티커 처리를 말합니다. 인쇄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부분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목에 보시면은 OEM 제품의 경우 이렇게 주표시면이 14포인트로 커다랗게 OEM 관련 표시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인덱스로 정리해 놓으시면 편하겠죠? 혹시 법 인덱스 만들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조의 남은 부분들을 보면 표시 장소와 글씨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표시 장소의 경우 아래 몇 호 몇 호 몇 호는 저희가 방금 본 주표시면에 해야 되고 또 몇 호 몇 호 몇 호는 정보표시면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엄청 헷갈리죠? 이걸 보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바로 해볼 테니 우선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5조의 3호는 글씨 크기입니다. 근데 막상 이걸 읽어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만 있고 진짜 글씨 크기는 몇으로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은 이미 전제로 깔고 가는 법령이 있어요. 저희 저번에 법 인덱스 만들기 영상에서 배운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규칙을 전제를 가지고 그 위에 건기식 표시기준이 쓰여진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이게 이미 시행규칙에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그냥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글씨 크기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패키지를 만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 표시 장소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숫자를 보기 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텍스트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각각의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될 텐데요.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들, 정보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 표시면, 정보 표시면 상관없이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만 구분하더라도 훨씬 가독성이 더 좋아졌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변형해서 쓰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씩 항목을 파악하면서 이 체크리스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들어 볼 제품의 컨셉도 정해보고 갈게요. 퀘스트 루테인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볼 거고요. 주 원료로는 마리골드꽃 추출물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건기식 표시 기준이 전제로 삼고 있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미리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안에 있는 6조 세부 표시기준을 하나씩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표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표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목 같은 경우는 원료 제품이니까 저희 제품 대상은 아니에요. 이 마크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5mm로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어요. 포장 면적이 150제곱cm 이하인 제품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작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150제곱cm는 그 한 면의 면적이 아닌 패키지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병 라벨이 아니면 보통 해당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운 이론을 바로 여기 실제 패키지에 적용을 해볼게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넣었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적어 놓았습니다. 패키지 전체 면적을 쟀더니 150제곱cm보다 커서 마크 크기는 가로 세로 15mm를 적용해 줬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1번 리스트는 끝났죠? 다음 표시 기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품명입니다. 제품명은 저희 퀘스트 루테인으로 이미 설정했죠. 그래서 그 제품명을 10포인트 이상으로 넣어주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바목을 읽어볼까요? 제품명 주변에 해당 기준 규격상 명칭을 가장 큰 제품명 글씨 크기 2분의 1 이상으로 표시할 때에는 기준 규격상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문장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시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기준 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 규격이라는 말을 저희 공전에서 봤었죠? 공전에 등재된 그 원료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제품에 들어있는 주 원료명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뒤에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 주 원료명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해도 된대요. 안 와도 된다 이 말은 원래는 이 주 원료명을 제품명에 포함해야 해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갖고 이 전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은 원래는 제품명에 주 원료명을 포함해야 돼. 근데 이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제품명에 주 원료명 안 넣어도 그냥 봐줄게.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가장 큰 제품명 글씨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그 주 원료명을 제품명 주위에 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개가 거치셨나요? 최종적으로 이 문장을 쉽게 읽히도록 고치면 제품명에 주 원료명이 안 들어갔을 경우 그 주 원료명을 제품명 글씨 크기의 반 이상으로 주위에 적어라 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패키지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 제품명 이렇게 적어주고 저희 주 원료는 마리골드꽃 추출물이죠. 이 원료명이 제품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품명 주위에 이렇게 원료명도 적어줬어요. 마리골드꽃 추출물을 루테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루테인은 마리골드꽃 추출물의 기능 성분이고요. 아까 바목에서는 기준 규격상의 명칭, 즉 공전에 나와 있는 원료 명칭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마리골드꽃 추출물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혹시 기능 성분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영상 다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이 퀘스트 루테인 제품명의 반 이상의 크기로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퀴즈가 하나 있어요. 만약 퀘스트 루테인이라는 제품명을 10포인트로 잡았을 때 이 마리골드꽃 추출물의 글씨 크기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반 이상의 크기니까 대충 6포인트, 7포인트로 잡으면 될까요? 그러시면 문제가 됩니다. 이 고시에서 지금 전제하고 있는 법령이 있었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글씨 크기 10 이상 이 적용이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 이 무조건 되어야 돼서 여기 퀘스트 루테인의 글씨 크기의 반 이상이 10포인트보다 작다면 이 마리골드꽃 추출물의 글씨 크기는 무조건 1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리스트에서는 제품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소명 및 소재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으라고 쓰여 있고요. 소분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소분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이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으라고 쓰여 있는데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자체가 한 단어예요. 수입업 따로 판매업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입 판매업소의 명칭을 적으시고 소재지랑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출국명, 여기서는 외국 국가명이 되겠죠. 그 외국 국가명과 제조업소명을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라목은 판매업소명과 소재지, 상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유통 전문 판매원의 정보가 들어가겠죠. 유통 전문 판매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첫 번째 영상 또는 건강기능식품법 공부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목은 위에 가나다목에 달려있는 표시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닌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라고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 패키지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판매 업소명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회색으로 우선 적어 놓았습니다. 업소명 및 소재지는 자유표시면이라서 주표시면이든 정보표시면이든 어디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보통은 정보표시면에 많이 넣어요. 사실 여기에 있는 자유표시면 4가지 항목 모두 다 웬만하면 전부 다 정보표시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입니다.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비기한으로 바뀌긴 할 텐데요. 저희가 평소에 많이 보던 이런 양식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러 제품을 세트 구성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 때에는 안에 있는 패키지 중에서 짧은 유통기한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관 방법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저희 품목지주 신고 파헤치기 영상에서 잠깐 봤었죠? 그때 냉장 보관 등 특정한 기준으로 그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가 작성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을 보관 방법에 표시해주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넣어봤어요. 다음은 내용량입니다.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표시하면 되는데요. 품목 제조 신고할 때 이미 결정이 다 되었겠죠? 그 내용을 여기에 양식만 맞춰서 적어주시면 돼요. 성상에 따라 중량으로 적을지 또는 용량으로 적을지 결정을 하시고 정제일 때 또는 캡슐일 때에는 나목을 따라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량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주표시면은 벌써 거의 다 채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6호 영양정보입니다. 산업에 처음 발을 들이시는 분들께는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식약처가 따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우선 영양 정보에 대해 익숙하시지 않을 거라 가정하고 이 책자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가이드라인은 구글에 이 이름 그대로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열어보시면 단계별로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는 지금 다루고 계신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일반 식품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6번의 건강기능식품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결론은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가 되고요. 2단계로 가시면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번에서 9번까지의 내용은 의무 표시사항이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한 가지 특이한 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통 이러한 제형 중에 하나를 가지죠.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이럴 경우 건기식 표시 기준에 의해서 당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단계에선 영양성분의 함량을 구합니다. 방금 봤었던 이 9가지 항목, 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검사하라는 건데요. 지방이 몇 그램 들었는지, 열량은 얼마나 되는지 시험을 해서 그 숫자를 구해야 합니다. 품목 제조신고 파헤치기 영상에서 봤었던 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의 검사를 의뢰해도 되고요. 그냥 회사 내에 분석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4단계는 영양성분의 표시 단위 결정인데요. 저희 과자 같은 거 보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0g당 단위로 표시하거나 총 용량의 반절로 표시해서 칼로리나 당류 등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거 결정하라는 건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고시에서 아예 이 2가지 중 하나로만 표시하라고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 내용은 건너뛰시고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5단계입니다. 실제로 패키지 영양정보에 표시될 숫자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검사를 통해 여러 가지 값이 나왔죠?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이 표와 같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왼쪽의 표를 보고 실제 패키지에 어떤 숫자를 표시할 건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트륨을 예시로 보면은 실제 검사 결과가 1mg이 나왔는데 여기 표를 보니까 그 값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럼 1mg이 되겠죠. 또는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 가능하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주 작죠. 이렇게 숫자가 작을 때에는 아예 0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나트륨은 5mg보다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0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제값 그대로 1mg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네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표시값이 이렇게 나왔는지 직접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열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온 다른 값들을 계산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건 여기서 다른 영양성분들의 표시량을 미리 구한 다음에 검사 결과가 아닌 이 표시 값들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열량을 내는 영양성분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있죠? 나머지는 지금 다 0이니까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0.5g을 표시하든 1g으로 표시하든 둘 다 계산 시에 사용되는 값은 0.5가 될 거예요. 검사 결과 그대로인 0.5g을 표시하면 0.5g이 되는 거고 1g 미만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값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실제값인 0.5g을 이제 계산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단백질이 이제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열량 값이 결정이 될 텐데요. 단백질을 만약 실제값인 0.1g으로 표시를 한다면은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둘 다 1g당 4kcal를
내니까 열량을 계산을 하면은 0.6 곱하기 4 해서 2.4kcal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단백질을 0으로 표시한다면은 열량을 나타내는 영양성분은 탄수화물 하나밖에 안 남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0.5 곱하기 4 해서 2kcal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표를 보면은 열량이 5kcal 미만일 때에는 0으로 표시 가능하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백질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2.4 또는 2라는 숫자를 적을 수가 있겠고, 두 경우 모두 숫자가 5보다 작으니까 0으로 표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저희 패키지에 넣을 거는 그냥 깔끔하게 0으로 모두 잡고 탄수화물은 0.5g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표시값과 분석값이 꼭 같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영양성분에 따라서 80%라든지 120%라든지 허용해주고 있는 범위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거를 토대로 표시값을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 건기식 표시기준 보면은 이런 영양성분들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할 때는 아예 생략해 버릴 수도 있대요. 우선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다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방금 단계에서 구한 영양성분들의 표시값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비율을 만들어 줄 거예요. 몇 그램 미만이라고 표시할 때에는 실제 값으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열량처럼 기준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얘가 잘 나와 있는데요. 표시값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나눠주고 거기에 100을 곱해서 %화를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수가 되도록 이제 반올림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각 영양성분에 대한 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만 찾으면 되겠죠? 그 내용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법 인덱스 만들기 시간에 잠깐 봤던 내용입니다. 나머지 값들은 지금 전부 다 0이니까 비율은 당연히 0%가 나올 거고요. 탄수화물만 0.5g이라는 숫자를 갖는데 이거를 기준치인 324로 나누고 %화 하니까 0.15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거를 반올림하면 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비율은 다 0이 되겠죠? 그런데 방금 보았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말고 다른 기준으로도 %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6호의 과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또는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이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은 뭘까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의 별표 2를 보시면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이라는 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영양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예요. 영양소별로 권장 섭취량 또는 충분 섭취량을 발표해서 내놓는데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영양성분의 비율을 계산해도 된다고 이 건기식 표시기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보통 임신부나 수유부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이 이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을 비율로 삼아서 표시하더라고요. 임신부, 수유부 내용도 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볼 수 있는 이 자료는 2015년 자료인데요.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단계입니다. 적절한 표시 도안 양식을 선택해서 표시하면 되는데요.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7가지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건기식은 이렇게 4개의 양식이 있어요. 이 4개의 양식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별표 1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예시 1을 한번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예시 1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설명을 방금 말씀드린 별표 1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1번은 삭제된 내용이고
2번부터 보시면은 영양성분 표시가 1회 분량인지 아니면 1일 섭취량 기준인지 하나만 정해서 그에 맞는 표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열량부터 나트륨까지는 저희가 방금 계산한 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5번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명칭이라고 적혀있는 곳에는 말 그대로 주 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 명칭을 적고 그 함량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저희가 영양성분 기준치 퍼센트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그 사실을 명시해주고요. 혹시라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으로 잡아줬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4번이 하나가 남죠? 이 4번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영양소를 적어주는 곳이에요. 근데 주원료로 적는 곳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보시면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주원료로 쓰려면 각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이 되어야 주원료를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 여기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을 적어주는 5번 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4번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 영양성분 기준치 30%를 못 채우는 영양소들이 여기 4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30%를 못 채우고 있죠. 주 원료는 아니지만 우리 제품에는 이러한 영양소가 조금 더 들어있습니다 라고 강조 목적으로 식약처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마트에 가서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을 보면은 4번 항목은 많이 표시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적으로도 몇 가지 지킬 게 있는데요. 우선 이 열량 위에는 1.0에서 1.5mm의 굵은 구분선을 그려주셔야 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줄 같은 경우는 모두 굵게 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글씨 크기는 8포인트 이상의 고딕체류로 표시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들을 지켜서 저희가 계산한 값들을 넣어보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올 거예요. 이 오른쪽 완성본을 패키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능 정보는 반쪽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7호 기능 정보를 보면은 지금 가항 같은 경우는 기능 성분의 1일 섭취량당 함량으로 방금 만든 표에 루테인 20mg 이라고 잘 들어갔는데 나항의 기능성 표시, 즉 기능성 내용은 패키지에 아직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패키지에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능 정보까지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섭취량 및 섭취 방법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품목 제조 신고 시 결정된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 품목 제조 신고 파헤치기 영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 표시면 항목은 모두 클리어네요. 다음은 원료명 및 함량입니다. 조금 지치시면 영상 멈추고 잠시 쉬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료명 및 함량에는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세부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밑에 박스에 실습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목은 제품에 있는 주원료랑 부원료를 전부 적을 때 우선은 주원료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부원료를 적어줘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부원료의 경우 제조 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 박스를 보시면은 주원료가 먼저 표시가 됐죠? 그리고 부원료를 써주었고요. 부원료 A가 부원료 B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원료 A가 먼저 표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목입니다. 만약에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고 싶으실 땐 그 안에 지표성분 함량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황 박스가 이렇게 바뀌겠죠?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고 그리고 지표성분의 함량까지 같이 표시해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다목은 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고 싶으실 때의 내용인데요. 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면 주원료와 부원료를 아예 구분을 해줘야 한대요. 여기 있는 예시를 따라해보면 주황박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부원료 A가 10% 들었다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줬어요. 이것도 하려는 경우에는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꼭 하지는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복합 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에는 단일 원료도 있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제조된 원료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복합 원료들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괄호 안에 그 상세 원료들을 풀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순서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적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예외사항도 같이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주원료 B가 복합 원료라고 가정하고 적용해보면은 이렇게 괄호 안에 풀어서 적어주게 되겠죠. 다음은 정제수, 즉 물에 관한 표시입니다. 안에 정제수가 들어가 있으면 적어주라는 내용이고요. 물이 다른 이름으로 적힌 경우에는 또 괜찮다고 쓰여 있어요. 제품에 정제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은 밑에처럼 되겠네요. 이 정제수 대신에 소금물, 시럽, 육수 등이 쓰여 있으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은 거고요. 다음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용도가 지금 새롭게 튀어나왔죠?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별표 4를 보시면은 이런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크랄로즈라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옆에 감미료 용도로 사용했다 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건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 첨가물도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목과 아목은 첨가물을 표시할 때의 내용인데요. 식품 첨가물의 간량명 및 주 용도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첨가물들의 경우 고시된 명칭 그대로 쓰거나 간량명을 쓰거나 주 용도로 쓰거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서 식품 첨가물 공전이라고 치시면 첨가물 공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각각의 첨가물에 대한 사용 기준과 주 용도를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각 첨가물의 규격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다만 주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된 명칭으로 쓰래요. 그럴 때에는 구연산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명칭 또는 간량명으로 사용하래요. 만약 구연산을 산도 조절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품목명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쉽게 보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든 그냥 고시된 명칭을 사용하면 문제될 거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황 박스에는 구연산, 고시된 명칭 그대로 넣어볼게요. 아목은 향료를 사용했을 경우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부원료 B가 천연향료라고 가정해보고 써보면 이런 식으로 천연향료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표시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죠. 9호의 마지막 목인 자목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의 고영분 함량 표시 관련 내용인데요. 보통 홍삼 제품에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농축액의 함량을 쓰고 싶으실 때에는 안에 있는 고영분 함량도 같이 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표시하는 때에는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위에처럼 함량을 안 쓰면은 아예 적용 안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9호 원료명 및 함량 내용은 끝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적용해줘야 하는 항목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내용인데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표시사항을 자세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모든 내용들을 커버할 수는 없기에 건기식 표시기준에 없는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내용을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혼합제제 내용인데요. 혼합제제라는 원료가 있어요. 아까 봤었던 복합원료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데요. 복합원료는 원료가 2개 이상 있는 애였죠. 이 혼합제제는 식품 첨가물이 2개 이상 있는 애예요. 그래서 고시의 이름도 혼합제재류 식품 첨가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합원료의 경우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있었는데 이 혼합제재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식품 첨가물을 모두 써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원료 C 혼합제재를 풀어서 써줬어요. 복합원재료와 혼합제재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각각의 정의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예 다른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품목 제조까지 된 원료를 복합원재료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혼합제재 같은 경우 명칭 자체가 무슨 혼합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름 보고 구분하시는 게 쉬우실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혼합제재를 표시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혼합제재를 묶어서 쓰지 않고 그냥 다 풀어서 한꺼번에 써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료명 및 함량은 복잡한 내용들이 엄청 많아서 따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호 원료명 및 함량 내용에 추가로 적용해줘야 하는 부분 두 번째입니다. 원산지 표시인데요. 원산지 표시 대상일 경우 이런 양식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와 있어요. 표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표시 대상이 맞으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미국산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원료명 및 함량 부분이 얼추 끝난 것 같은데요.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달렸었지? 하고 지금 바로 다시 기억해 보시면 따로 복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패키지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유롭게 표시해야 하는 면 중에서도 2개 항목밖에 안 남았죠? 질병 예방 아님 관련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할까요? 10호를 보시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를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나목은 이러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목의 내용을 패키지에 옮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11호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인데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5조의 별표 2를 보라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인덱스 만들기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죠. 인덱스를 확인해 보니까 별표 2는 이런 4가지 사항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에 해당되는 사항을 패키지에 옮겨주면 되는데요. 저희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아스파탐, 습기 방지제 등은 없다고 가정하고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이상사례 신고 내용만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준 체크리스트는 모두 체크가 된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표시 기준으로 돌아와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 12호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많은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항들은 광고 시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마목이랑 바목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목의 경우 GMP 도안을 표시하려면 별표 2처럼 표시해라 라는 내용인데 GMP 도안이 원래 타원 모양이라서 그 타원 비율 그대로 넣어주시라는 말이고요. 바목은 살균 제품 또는 멸균 제품일 경우 패키지에 표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보통 홍삼 같은 경우가 살균 또는 멸균 제품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12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바목만 글씨 크기 10포인트 지켜서 표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와서 나머지 조항들 보시면은 구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건기식 표시 기준에 없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 요것들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따른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중에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든지 또는 식품 첨가물 관련 내용은 이미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포장 재질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장 재질을 확인하러 식품 등의 표시 기준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합성 수지제 또는 고무재, 포장재를 가진다면 포장 재질을 표시해야 한대요. 만약 패키지 재질이 합성 수지재 또는 고무재가 아니라면 포장 재질은 아예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만약 합성 수지재 또는 고무재에 해당이 된다면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에 등재된 명칭 중 알맞은 걸로 골랐으면 될 거예요. 제품이 합성 수지재 또는 고무재라고 하더라도 포장 재질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원 재활용법에 따른 표시가 제품에 되어 있고 그 표시가 여기 5개 중에 1개면은 포장 재질을 안 써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자원 재활용법에 관한 표시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이거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의 내용인데요. 그 표시를 분리 배출 표시라고 부르는 걸 알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그 표시의 의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건강기능식품에는 분리 배출 표시라는 거를 원래 해야 하는 건데 분리 배출 표시가 이 5개 중 1개로 적혀 있다면은 포장 재질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포장 재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쓸 표시사항이 하나가 더 생겼네요. 이 분리 배출 표시요. 분리 배출 표시는 분리 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이라는 고시가 있긴 한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분리 배출 표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제목 그대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2022년 내용을 다룬 최신 버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 재질과 분리 배출 표시를 랜덤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요. 아까 봤었던 GMP 도안도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신경 써야 할 리스트가 이렇게 2개가 생겼네요. 여기 신경 쓸 항목이 2개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건강기능식품법 공부할 때 봤었던 이력 추적 관리 내용입니다.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이력 추적 관리 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혹시 건기식법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력 추적 관리의 경우 이런 식품 등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이라는 고시가 따로 있는데요. 고시의 별표 4와 별표 5를 보시면 어떻게 표시하라고 나와 있어요. 별표 4의 경우 이 마크와 설명 문구에 대해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별표 5의 경우 실질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이력 추적 관리 번호에 대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4의 경우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패키지에는 이 별표 4와 별표 5 내용을 모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빈칸이 하나가 남았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는데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해당되는 대상 품목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식료품 카테고리에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고시 들어가서 보시면은 유통기한이 경과됐을 경우나 용량이 부족할 경우나 제품이 변질되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기준이 적혀 있어요. 혹시라도 그럴 일은 적겠지만 제품을 판매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교환 환불 기준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은 안심이 되시겠죠?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패키지에 옮겼습니다. 6조 세부 표시 기준 및 방법의 내용도 모두 적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건기식 표시 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6조가 아닌 5조의 표시 장소를 보시면은 남목에 주원료가 한 개인 제품의 경우 뭐를 또 따로 체크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만든 기존의 체크리스트에도 체크가 안 되었었네요. 이 남목을 풀어서 도식화해보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요. 기존의 영양정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서 끝부분에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남겨놓았어요. 한 개의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인 경우에는 6조 6호 과목 또는 6조 7호 과목 내용을 주표시면에도 적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뭔지 각각 보니까 6조 6호 과목은 열량, 탄수화물 등의 영양성분 내용 중에서 영양성분 기준치를 제외한 이 박스친 내용을 말하고 있고 6조 7호 과목은 여기 박스친 부분에서도 기능성분이니까 요 5번 요 항목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6조 6호 과목을 예로 잡고서 만약 주원료로 비타민 B1만 1000mg이 들어간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주표시면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추가로 표시하면 되겠죠? 1회 분량인지 1일 섭취량당 함량인지 우선 기준을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 항목들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6조 6호 과목에는 열량 등이 0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여기 0인 값들은 모두 제외하고 비타민 B1 1000mg만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근데 제가 식약처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본 결과 이 1일 섭취량당 함량 기준 요 문구도 생략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어차피 패키지의 영양정보 내에 1회 분량 기준인지 1일 섭취량 기준인지 적혀 있으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적는 거라면 여기에 이 문구도 제외하고 비타민 B1 1000mg만 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6조 7호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죠? 그냥 지표성분 명칭이랑 그 함량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잠시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이 화살표 따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표시면에 그 내용도 이렇게 적용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사항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 저희 제품을 광고할 광고 문구 몇 개를 뚜껑이랑 남는 공간에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두 군데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저희 원래는 정보 표시면과 자유 표시면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었죠. 근데 사실상 자유 표시면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정보 표시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보니까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정보 표시면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바꿨고요. 그 대신에 주 표시면에 표시해도 되는 자유 표시면 사항들을 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따로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글씨 크기 내용을 위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법령을 참고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줬고요. 정보 표시면이 왜 1, 2로 나뉘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방법으로 패키지가 문제없이 완성된다면 좋겠지만 언제든 예외사항은 발생하죠. 그 예외사항 중에 하나로 면적이 너무 부족해서 글씨 크기를 10포인트로 못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원료명 및 함량의 재료가 엄청 많은데 지금 나머지 다른 사항들 때문에 꽉 차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이럴 때 글씨 크기를 10포인트보다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보 표시면 면적 합이 주 표시면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정보 표시면에 4조의 표시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이해하기 쉬워서 알겠는데 두 번째 4조의 표시사항,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4조 표시사항을 보면 이번 영상에서 쭉 같이 보셨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다 지우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광고 문구가 있겠죠. 광고 문구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4조 표시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넣었던 이 광고 문구처럼요. 지금 여기 정보 표시면에 있는 이 문구는 4조의 표시사항에 있는 문구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런 광고 문구는 지우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정보 표시면 면적 합이 주 표시면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 표시면을 뚜껑까지 잡는다고 하더라도 정보 표시면 이 세 면의 합이 주 표시면보다 훨씬 커서 이 눈 건강 챙기세요 문구만 지워주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다른 법령에 있는 항목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 주 표시면, 정보 표시면 1, 정보 표시면 2 내용은 4조에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같이 빼야 될까요? 필요 조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타법 포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타법이 다른 법령들을 말하는 거라서 다른 법령에 의해 적어준 내용들은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법,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남겨두신 후에 광고 문구만 지우면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더 정확한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광고 문구를 지우고 원료명 및 함량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네요. 두 번째 예외사항입니다. 앞에처럼 처리를 했는데 글씨 크기가 너무 줄어서 소비자들이 가독하기가 어려울 정도래요. 글씨 크기도 키우고 표시사항도 문제없이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는 일부 표시사항들을 제품 내 설명서를 만들어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필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서로 빼놓는 표시사항들을 제외한 제품 패키지에 남게 되는 표시사항들은 기존과 같이 10포인트, 영양정보의 경우 8포인트겠죠? 그 기존의 글씨 크기를 맞춰줘야 한다는 거고요. 제품 설명서로 몇 가지 표시사항을 옮겨 놓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패키지에 제품 설명서 참고와 같은 문구를 기입해 놓는 겁니다. 그럼 표시사항 중에서 어떤 사항들을 설명서로 뺄 수 있을까요? 여기 체크리스트에서 정보 표시면 1, 정보 표시면 2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그냥 나뉘어진 게 아니고 설명서로 뺄 수 있는 면만 정보 표시면 2로 나뉘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료명 및 함량은 정보 표시면 2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설명서로 옮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우선 드러내고 여기에 필요 조건 2였던 제품 설명서 참조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 표시사항들은 이렇게 따로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 제품 안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결 완료됐네요. 마지막으로 영상 잠시 멈추시고 체크리스트를 한번 다시 보시며 간단하게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공부하고 그에 해당되는 패키지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더 정확한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추가하거나 같이 나눌 지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